안녕하세요. 윤활유 박사 닥터 K 김보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대를 정확한 기준으로 구분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시대의 인류는 문화, 역사, 과학기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러기에 이 시대에서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인물이에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과 과학의 천재, 미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나리자일 거예요. 그를 대표적인 화가로 만들었던 작품이죠.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최초로 마찰에 대한 연구를 학술적으로 남긴 인물입니다. 그전에도 마찰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인진하고 있었지만 이걸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은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와 무관하다는 그런 학설과 물체의 하중과 마찰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정지 마찰, 정사에 경지하는 물질에 대한 마찰 계수를 4분의 1이라고 실험적으로 찾아냈던 분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가 고안했던 발명품이나 이런 부분에 또 녹여져 있고요. 그의 노트와 스케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대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도화된 그런 기계장치들 생각이 떠오릅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방직기계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한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윤활유를 썼을까요? 실질적으로 아직 화합성 아니면 화학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동물성, 식물성 오일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통해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거나 빠른 속도로 막 작동시키는 이런 기계장치에 많은 열이 발생돼서 기계가 금방 고장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자, 시간이 흘러서 하나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타이스빌에서 최초로 석유 시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면 날짜도 알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근대 석유 공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레이크의 성공 사례를 따라서 이 타이스빌 유전지대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요. 굴착 공사가 시작을 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정제되지 않은 석유 자체는 윤활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고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자, 10년이 지나고 1869년 베큐um 디슬레이션, 즉 감압 증류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공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끓는 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발명가이면서 기관사인 엘리자 맥코이라는 분이 증기기관용 윤활유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냥 쓴 게 아니고요. 기구를 달아서 윤활유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 여전히 막 발랐어요. 나와서 정거장마다 바르고. 한마디로 기계를 한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료나 윤활유를 같이 그 당시에는 넣어줬어야 됐어요. 연료를 넣을 때 윤활유를 또 넣어주고, 연료를 넣을 때 윤활유를 또 주고. 하지만 이때 이후에, 맥코이 이후에는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도 윤활유가 계속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리얼 맥코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최고의 기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진짜 최고다 이럴 때 리얼 맥코이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전쟁을 말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자, 이 1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그런 파워게임, 그리고 이념의 전쟁,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시대 상황에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덩달아 발전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 군수산업, 당연히 무기를 가지고 싸야 되니까 군수산업, 그 다음에 군인들이 먹어야 되겠죠. 식량산업, 그 다음 화학, 당연하고요. 공학,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빠른 기동성과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군용 차량, 탱크, 전투기, 수송기, 그다음 미사일 이런 여러 가지 운송기관과 무기들이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히 윤활유도 발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기계 장치가 발달하니 윤활유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전쟁 초기에는 보병들이 사용했던 그런 소총들이 있습니다. 이게 볼트 액션식이라는 소총인데 다음 사격을 위해서는 노리쇠를 일일이 당겼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노리쇠를 일일이 당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당길 시간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총이 그냥 몽둥이가 되어서 몽둥이로 싸우는 이런 몸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이걸 해결해라. 이때 개발되었던 총이 톰슨 기관 단총입니다. 별명이 그리스 건이라고 말하고요. 이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고체 윤활유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총 안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이 그리스 윤활유를 발라서 자동적으로 장전하게끔 만들어주는 톰슨 기관 단총. 일명 우리가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그 총입니다. 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요. 1919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PI가 출범됐습니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자, 이어서 1923년에 또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발족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엔진 오일이 800에서 1000마일 정도밖에 쓸 수 없었대요. 그 정도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저 킬로미터로 바꿔버리면 1.6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600km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엔진 오일을 뭐 8,000에서 10,000 킬로미터 정도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짧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굉장히 발달된 기술이었습니다. 1930년에 원유 정제 기술, 솔벤트 프로세싱. 자, 솔벤트를 활용해서 정제하는 이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루번 기유가 개발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 그루번 기유가 가장 대중적인 그런 운송수단의 열차에 사용하게 되었고요. 1947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API에서 이런 기유에 대한 등급을 세분화했어요. 그 전까지는 윤활유를 그냥 사용했지만, 기유 자체를 사용했지만 첨가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같이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자,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엔진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환경 규제 또한 같이 커지고 있죠. 그만큼 윤활유의 역할이 기계 성능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자동차 시장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그 새로운 대체 연료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 연료가 있겠죠. 첫 번째 목적은 환경적인 대체 연료. 현재 가장 대두되는 대체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전기. 이미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점차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그런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모터를 돌려서 동력을 얻습니다. 그 모터를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엔진은 필요 없습니다. 엔진 대신에 모터가 달려서 모터의 힘을 통해서 전류량을 조정하고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미션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진과 미션이 없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동차의 모든 부품에 들어가는 오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외에도 드론이나 로봇 분야에서도 여전히 윤활유가 사용될 겁니다. 드론이나 로봇은 조금 작지요. 그래서 미래 윤활제는 적은 양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비용, 고효율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그리스 또는 윤활유가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될 진보된 기술은 많은 변화를 가져갈
가져다 줄 것이고요. 또한 어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촬영을 시작하고부터 대략 한 10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목도 막 가라앉았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는 이 윤활이 존재하고 윤활유가 들어가고 마찰과 마모가 발생한다는 것. 자, 오늘은 윤활유의 역사, History of Lubrican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쓸모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카몰 그리고 사피언스의 닥터 K 김본이었습니다. See you again!